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적용기능사 필기예상 문제 8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위요된 경관의 특징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위요된 경관이라는 건 여기서 영어 그대로요. enclosed landscape, landscape는 경관이라는 얘기죠. 이 enclosed란 말은 이렇게 둘러쳐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위요된 경관이라는 것 자체가 이 주위가 이불을 두르도 이렇게 담요를 두르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위요된 경관이라고 합니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시선의 주의력을 끌 수 있어서 소규모의 지형도 경관으로서 의의를 갖게 된다. 이 표현은 맞습니다. 산으로 둘러쳐 있어도 되고요. 울타리 같은 나무로 이렇게 둘러쳐 있고 여기 집이 있고 이래도 이것이 위요된 경관이라고 그러세요. 위요된 경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적게든 크게든 이렇게 아늑하게 둘러쳐 있으면요. 수목들이 둘러쳐 있는 경우 또는 이렇게 산이나 이런 것들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는 경우 이런 걸 가리켜서 위호등 경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선의 주력을 끌 수 있어서 소규모의 지형적 경관으로서의 위를 갖게 준다. 맞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한다. 이 위자가 위압감 느끼는 위자가 아니죠. 포근하다 이런 느낌을 갖추게 해주는 주위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나 이런 그 적용류로 둘러싸인 걸 말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확 트인 느낌을 주어 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주위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주의력이 없으면 등한시하기 쉬운 것이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주 눈에 잘 띄죠. 그래서 다 틀렸고 1번만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위호된 경관이란 에워싸는 경관입니다. 수목이나 경사면 등의 주위 경관 요소들이 울타리처럼 둘러싸인 경관. 2번입니다. 고려시대의 적용수법은 대비를 중요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시대의 수법을 받아들였느냐 그랬습니다. 고려시대의 경우는 어느 시대의 수법을 받아들였느냐. 답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중국 송시대인데 그것도 북송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중국이 이렇게 있죠. 요 위에 거란족, 요가 살고 있죠. 요 거란족. 이 거란족이 이쪽도 침입, 이쪽도 침입 하다 보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이 거란족에 대해서 동시에 그 어떤 연대를 가지게 돼서 그래서 북송하고 좋은 관계를 맺게 돼요. 그래서 어떻든 이 고려 시대에는 그 중국의 북송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관계로 인해서 중국 송나라, 특별히 북송 시대에 그런 적용수법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적용수법은 중국 송시대의 수법을 받아들였다. 네, 중국 송시대의 수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인간의 눈은 원추세포를 통해서 뭐를 지각하고 간상세포를 통해서 뭐를 지각한다. 원추세포로는 또 간상세포로는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원추세포로는 색채, 그 다음에 간상세포로는 명암, 밝고 어둡고 이렇게 답을 찾으면은 그렇죠. 1번입니다. 원추세포로는 원추세포로는 색상을, 간상세포로는 명암을, 밝고 어둡고를 예, 그래서 원색적으로 간명하게 말이 되나요? 원색적으로 간명하게 예, 그렇게라도 암기를 하십시다. 원색적으로 간명하게 예. 원추세포는 색채를, 간상세포는 명암을 자, 여기로 이제 어떤 그 물체가 들어오게 되면 몇 가지를 거쳐서 이 망막 쪽으로 이제 이르게 되죠. 그 망막 쪽에 가면 이 세포들이 있는데 간상세포와 원추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간상세포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간명하게, 명암을. 이건 빛의 밝기, 밝은 정도를 파악을 하고요. 감지를 하고 원추세포는 뭡니까? 이 빛의 파장,
이 파장이 바로 색깔이죠. 색깔. 예. 이거는 파장을 하지는 못해요. 감지하지는. 밝고 어둡고만 감지를 해요. 간상세포는. 원추세포는 예, 파장, 색깔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원색 감명 그렇게 해보자고 그랬죠. 자, 원추세포. 시각의 감각기구는 눈인데 눈으로 들어온 빛은 각막 수정체 유리체를 지나서 망막으로 아까 봤죠 망막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망막에 가면 이제 여러 세포들이 있어요. 1억 2,500만 개의 이런 시세포가 있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시세포에는 또 간상세포, 원추세포가 있는데 간상세포는 빛에 반응하고 원추세포는 색을 분간한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인간의 눈은 원추세포를 통해서 뭐를요? 색을, 원색. 간상세포를 통해서는 뭐를요? 명암을, 감명. 그래서 원수세포, 원추세포, 색상. 간상세포, 명암, 원색, 감명. 그렇게 암기를 해 주십시다. 주로 장독대, 쓰레기통, 빨래건조대 등을 설치하는 주택의 정원에 적합한 공간은 장독대에서 그렇죠. 된장 작업하고 쓰레기통에서 쓰레기 버리는 작업하고 빨래 건조대에서 빨래하는 작업하고 이 말 속에 어떤 의미에서는 작업이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 작업 고릅시다. 작업들입니다. 장독대, 쓰레기통, 빨래 건조대 등을 설치하는 주택 정원에 작업한 거 특별히 어디 놔둘 데도 없으면 작업들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 그냥 놔두자. 그런 의미로 만든 겁니다. 작업들입니다. 자, 정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전정이라는 건 앞들이에요. 앞들. 앞들을 통해서 현관까지 오죠. 현관까지. 현관까지 와가지고 여기에 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안뜰이 안뜰. 이거는 안뜰. 주된 정원이죠. 안뜰. 이거는 앞들 앞에 있는 거. 이 옆에 요게 작업장이란 말이에요. 작업들. 작업장. 여기다가 장독대도 놓고 빨래 건조대도 놓고 이런 거 자자분한 거 작업할 건 이 작업들로 가자. 요거는 이제 측정이도 옆에 있는 거고 이 뒤로 가면 이제 또 후정이 있겠죠. 뒤뜰이요. 그래서 전정은 앞뜰, 주정은 안뜰. 전정은 이 앞에서 현관 들어온 데까지. 작업들은 작업정, 후정은 뒤뜰. 그래서 장독대, 장 담그는 작업하고 쓰레기통, 쓰레기 버리는 작업하고 빨래 건조대, 빨래 넣는 건조시키는 작업하고 그래서 작업들이라고 하자. 가로수가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가로수, 공해에 강해야 한다, 다밥에 강하다, 지하고가 낮다, 이식에 잘 적응한다. 가로수가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닌 것 그랬어요. 아닌 거. 답은요? 그렇죠. 이 아닌 것은 요거죠. 우선 가로수가 되려면 그렇죠. 매일 그 수많은 매연에 견뎌야 돼요. 그래서 공해에 강해야겠죠. 다밥은 뭡니까? 답자가 이게 밟는다는 뜻이에요. 닿는 앞.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겠어요. 그러니 그 땅이 단단해지고 압력을 받겠죠. 이 나무가 어때요? 이런 다밥에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뿌리가 약해가지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그냥 나 죽을래 죽어버리면요. 그 안 되겠죠. 그래서 다밥에 강한 수목이라야 합니다. 이 시기에 잘 적응해야겠죠. 왜냐하면 본래 거기서 난 나무는 없어요. 가로수는 다 갖다 심지. 갖다 심었는데 잘 죽어버린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시기에 강해야 돼요. 맞아요. 지하고가 낮다. 이거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고요. 이게 땅이에요. 이제 뿌리예요. 지하고는 뭐냐면 여기에 첫 번째 이 가지 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 가지로부터 땅까지의 요 거리, 요게 지하고예요. 이게 지하고. 이 높이, 요거는 수고라고 그래요. 나무의 높이죠. 우리가 H라고 하는. 요거는요, 요 수관의 넓이, 요거는 Y드라고 그러죠. 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가지서부터 이 땅까지의 이걸 지하고라고 하는데, 자, 적용수라고 심어놨더니 이 지하고가 낮아요. 그러니까 아주 난장이처럼 땅에 쫙 깔려 있어요. 이렇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죠. 이게 지하수로서요. 경관도 문제지만 그늘도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사람이 걸어다니고 이러려면. 예, 사람 모가지에 뭐 걸린다든가 이래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하고가 좀 높아야 돼요. 그렇죠? 사람 목에는 걸리지 말 정도 돼야겠죠. 이게. 그래서 지하각은 낮은 수목 그럼 틀린 거예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하고라는 거 이거라고 하죠. 이게 지하고예요. 이게 수고고 요게 수간폭 와이드라고 하죠. 가로수가 갖춰질 조건이 아닌 것은 그렇죠. 지하고가 높은 수목이라 겠죠. 플라스틱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플라스틱 가공이 우수하다. 맞습니다. 경량 및 착색이 용이하다. 가볍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은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들 수 있죠. 착색이 용이하니까. 맞습니다. 내수 및 내식성이 강하다. 자, 물에 견디는 힘 강하죠? 내식성. 이 식자는 부식입니다. 이 내자는 견딘다라는 거예요. 인내, 내자. 그러니까 부식성에 견딘다 이 말은 부식성이 약하다 이 말이죠. 부식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식성이 강하다 이 말은 부식이 잘 안 된다. 플라스틱 부식 잘 안 되죠? 맞습니다. 전기 절연성이 없다? 틀렸죠? 예. 플라스틱 갖다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전기 통하나요? 안 통하죠. 그 말은 절연성,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절연성이 있다죠. 전기 절연성이 있다 그래야 맞겠죠. 절연성이 없다 그 말은 되자마자 전기 통해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기 절연성이 있습니다. 열경화성 수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열경화성 수지 축합 반응을 해서 고분자로 됐다. 맞습니다. 다시 가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재생 못해요. 성형 제품은 용기에 녹지 않습니다. 불소 수지와 폴리에틸렌 수지는 수장대로 이용된다. 지금 이 불소 수지와 폴리에틸렌 수지는 뭡니까? 열경화성 수지가 아니라 열가소성 수지예요. 이거는 녹여서 다시 쓸 수 있어요. 열가소성은. 근데 이 열경화성은 축합 반응을 해서 고분자로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녹여서 재생 못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열경화성, 그 다음에 열가소성. 열경화성은 열을 가하여 경화해서 성형하면 다시 열을 가해도 형태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녹여지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완전히 쇠처럼. 이것은 고분자 화합물이 그물 모양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며 수지 그대로는 용매에 녹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열경화성 수지에는 페놀 수지, 요소 수지, 에폭시 수지, 규소 수지, 폴리우레탄 수지 등이 있다. 연마 가공이 가능하고 단단하고 내열성이며 내약품성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약품에 견디는 힘이 강해서 이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약품을 주로 하는 이런 데는 열경화성 수지를 써야 돼요. 녹지도 않고 변형도 안 되고. 열 가소성은 열을 가해서 성형하면 다른 물체로 형태가 변해서 다시 재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열 가소성이에요. 그래서 열 가소성 수지에는 이 폴리에틸렌에서 우레탄 빼고는 폴리에틸렌이라고 된 것은 전부 열 가소성 수지라고 보면 돼요. 또 플로지 수지라고 불소수지도 아까 본 불소수지도 열 가소성 수지예요. 그리고 아크릴 수지 이런 것들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열 경화성 수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불소 수지와 폴리에탄 수지는 뭐라고요? 열 가소성 수지라고요. 이런 건 녹여서 다른 물질로 재생해서 쓸 수가 있어요. 변형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열 경화성 수지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용매에 녹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다른 것으로 변형되지 않는다. 8번입니다. 시멘트의 종류 중 혼합 시멘트에 속하는 것은 혼합 시멘트.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정답을 고른다면 고로 쓰레기 시멘트입니다. 고로는 뭐예요? 용광로예요, 용광로. 슬래그는 찌꺼기 그런 말이에요. 용광로에서 새 녹이고 남은 찌꺼기 있죠? 그것을 시멘트에다 혼합한 거예요. 이게 부식성이 좀 덜게 되고 이렇게 경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혼합해 준 게 이런 혼합 시멘트는 고로 슬래기 시멘트입니다. 나머지 팽창, 알루미나 시멘트, 조광 코트렌트 시멘트 이런 것도
어떤 보강하는 또 보충제에 그런 약재는 들어갔지만 그걸 혼합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여기서 혼합 시멘트라는 것은 포틀랜드 시멘트에다가 뭔가를 혼합한 거. 이걸 혼합 시멘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시간이 걸리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든 이 시멘트의 가장 원조격이란 것이 포틀랜드 시멘트예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시멘트라고 한 것은 포틀랜드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이 연도나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포틀랜드 시멘트에서 혼합 시멘트로 맨 처음 나온 것이 1862년에 나온 것이 고로슬래그 시멘트예요. 고로슬래그는 아까 말했죠. 용광로에서 쇠녹이고 남은 그 찌꺼기 가지고 시멘트에다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시멘트에다 혼합하는 거예요. 그 뒤에 1907년 정도에 알루미나 시멘트가 나왔어요. 알루미나 시멘트는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은 타일 붙이는 접착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팽창 시멘트가 또 나왔어요. 이 팽창 시멘트는 뭐냐면은 물을 섞어가지고 이제 콘크리트 잡으면 물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는 그 공극이 생겨가지고 그 공극에 균열이 가게 돼요. 공극을 메꾸지 못하니까. 그래서 일정 팽창하게 만들어서 공극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이런 시멘트가 팽창 시멘트예요. 그리고 고로슬렉이 여기 설명드렸고요. 저강도 포틀랜드 시멘트라는 것은 포틀랜드 원래 시멘트에다가 저강도는 좀 빨리 굳는 거, 응결 시간이 좀 빨리 굳는 거. 예. 그러니까 좀 급결 강아지 같은 걸 넣은 거죠. 이런 건 주로 수중 공사할 때 빨리 굳어줘야죠. 겨울철 공사에 잘 굳지 않으니까. 이런데 저강도 포틀랜드 시멘트를 써요. 알루미나 시멘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일 접착제나 세라믹 바닥재로 쓰이는 거고요. 혼합 시멘트는 포졸란 시멘트, 플라이애시 시멘트, 고로 시멘트 이런 것들이 혼합 시멘트예요.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멘트 종류 중에서 혼합 시멘트에 속하는 것은 그러면 고로 슬래그 시멘트인데 용광로에 쓴 찌꺼기 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시멘트에 넣어서 혼합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워커빌리티라는 건 뭐죠? 그렇죠. 뭐 작업 능률도, 작업하기에 적합한 거, 좋은 거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콘크리트의 작업 적합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거, 작업하기 좋은 거. 워커빌리티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뭐 시멘트, 모래, 자갈 이런 것이 요소인데 물 이게 잘 적정히 들어가 가지고 잘 부벼진 거 이런 것들이 워커빌리티예요. 이 부비기 좋고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거 A 이제 지난 시간에 봤었죠. 에어 엔트 트레이닝 애드믹스처를 그래가지고 공기를 안고 들어가서 시멘트를 잘 부벼지게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감수제도 똑같은 거예요. A 감수제. 물을 적게 넣고도 잘 부벼지게 만드는 거. 이게 감수제예요. 포졸란도 비슷해요. 이 워커빌리티에 다 속하는 거예요. 이 콘크리트가 잘 부벼지고 작업하기 좋게 부벼지고 또 잘 굳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자꾸 워커빌리티 속하는 거예요. 근데 응결 경화 촉진제는 빨리 응결되게 만드는 거예요. 빨리 굳어지게. 빨리 굳어지게 한다고 해가지고 워커빌리티가 좋나요? 그렇진 않아요. 응결 경화 촉진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아까 수중 작업한다든가 또는 동결시에 얼으니까 빨리 굳게 하는 거 이런 데 좋기는 하지만 이것이라고 해서 워커빌리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작업하기에 용이하게 한다든가 작업 적합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제, 감수제, 포졸란 등은 워커빌리티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포졸라는 실리카 물질 주성분으로 해서 그 자체는 수경성이 없는 광물질인데 이게 콘크리트에 들어가게 되면 시공 연도 이게 부드러운 거 그런 걸 개선 효과를 주고 재료가 분리되는 걸 감소해 줘요. 수밀성이 향상하고 그래서 이것은 워커빌리티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응결 경화 촉진제는 빨리 굳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워커빌리티에 좋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빨리 굳으면 오히려 부비는데 이제 문제가 있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목재의 장점이 아닌 것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 맞죠? 온도에 대한 팽창 숙축이 비교적 작다. 그렇죠.
생산량이 많으면 입수가 용이하다. 맞습니다. 크기에 제한을 받는다. 크기에 제한은 받죠. 목재가 좀 적다고 그래갖고 늘릴 수도 없고요. 예, 크기에 제한은 받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단점이죠, 단점. 여기서는 지금 장점이 아닌 걸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점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잔디밭을 조성함으로써 발생되는 기능 효과가 아닌 것은 아름다운 지표면 구성, 맞죠? 잔디밭,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맞죠? 흙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거, 맞죠? 빗방울에 의한 토양 유실 촉진, 아니죠? 예, 빗방울이 떨어져도 잔디 쪽에 떨어져서 토양이 휩쓸리거나 이러진 않겠죠. 유실되진 않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재료가 외력을 받았을 때 작은 변형만 나타나도 파괴되는 현상을 무엇이라는가? 답은 눈에 들어오셨죠? 예, 조금만 외력이 가해지면 싹싹 깨져버리는 거. 뭐라고 그랬죠? 유리가 외력이 조금만 가해지면 변형만 조금만 나요. 금방 가도 팍싹 빠셔 그런다. 뭐라고 그랬죠? 예, 취성이죠. 취약하다 할 때 취자예요. 약하다. 강성은 강한 거, 인성은 질긴 거. 예, 정치에서 잘 부서지지 않아요. 예, 그뭐 기스가 가고 이래도 전성은 누르면 옆으로 퍼지는 거. 납 같은 거 위에서 내리 때리면 옆으로 퍼지는 거. 이런 것이 전성이에요. 그래서 재료가 외력을 조금만 받으면 변형이 조금만 나타나면 파괴된다. 팍싹 깨져버린다. 유리 생각하시고 취성이다. 석재의 형성 원인에 따른 분류 중 퇴저감에 속하지 않는 것. 퇴저감에 속하지 않는 것. 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네, 그렇죠. 안산암이죠. 이거 퇴저감에 속한 게 아니죠. 안산암은 뭐에 속하죠? 화성암에 속하죠. 화성암. 즉 쉽게 말해서 땅이 있으면 땅 지층에서도 깊은 데서 올라오는 용암, 마그마, 이게 녹아가지고 된 것을 우리가 화강암이라고 그랬어요. 화강암. 바로 위층에 있는 이 마그마가 녹아서 여기서 굳어진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안산암이라고 그랬어요. 안산암. 이 용암이 올라가지고 위로 튀갔다가 떨어지면서 공기하고 공기 구멍이 나채 떨어진 거. 이걸 우리가 경암이라고 그랬어요. 예, 가벼운 돌. 그 제주도 가면 많은 거 이런 거. 그래서 화성암에는 화강암, 안산암, 경암이 있어요. 그래서 안산암은 화성암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니고 사암, 모래 같은 것이 퇴적해가지고 전파낭, 점토가 퇴적돼서 응애암, 횟가루인데 화산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 뭡니까 퇴적돼가지고 이건 전부 그래서 퇴적암이에요. 안산암은 화성암이다. 이 내용은 지금 설명 들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적용 수목의 당근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당근 작업이 뭡니까? 절단한다, 뿌리 근자, 뿌리를 잘라주는 거예요. 뿌리 기능이 쇠약해진 나무의 세력을 회복해야 하는 작업이다. 맞습니다. 잔뿌리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뿌리의 노화를 방지한다. 맞습니다. 굵은 뿌리는 모두 잘라야 아래까지 발견, 전부 자르지 않죠. 몇 가지는 굵은 뿌리 남겨놓고 나머지 잘라서 잔뿌리 내는 거죠. 틀렸습니다. 땅이 풀린 직후부터 4월 상순 입히기 전까지 가장 좋은 작업 시기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당근 작업입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잔뿌리가 생겨요. 이게 새뿌리죠. 그래서 뿌리의 노화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뿌리가 많기 때문에 이 지상부가 튼튼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자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나무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굵은 뿌리가 그래도 있어야 한단 말이죠. 몇 뿌리 정도는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약 3분의 1이라든가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잔뿌리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뿌리의 노화를 방지하고 새로운 뿌리를 뻗게 하고요. 그래서 몇 뿌리 정도는 남겨놔야지 다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굵은 뿌리는 모두 잘라야 그랬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맞는 지문입니다.
실내 적용식물의 잎이나 줄기에 백색 점무늬가 생기고 점차 퍼져서 흰 곰팡이 모양이 되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백색에 흰자에, 그러면 흰자, 흰가루병이네. 네, 그래도 맞습니다. 예, 잎이나 줄기에 백색 점무늬가 생겨서 점차 퍼져가지고 흰 곰팡이 모양이 된다. 이게 뭐겠어요? 흰가루병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흰가루병이에요. 그래서 백색 점무늬가 생기다 퍼져가지고 흰 곰팡이 쫙 퍼지는 거. 예, 백색, 흰, 흰. 그냥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자, 900평방의 잔디광장을 평대로 조성하려고 할 때 필요한 잔디량은 얼마이냐? 이게 900평방입니다. 근데 평대는 뭐예요? 때가 이렇게 있으면 30cm 곱하기 30cm, 이걸 평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면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30cm면은 0.3m, 0.3m, 0.3 곱하기 0.3이면 0.09 제곱평방이죠. 때 하나가 0.09 제곱평방이에요. 근데 이게 900평방이니까 900 나누기 0.09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예, 때가 10,000개가 여기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꼭 본인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7번입니다. 한 가지 약조를 연용하여 연결해서 계속 그걸만 사용하게 되면 살포시의 방지 효과가 떨어지는 대표적인 해충은, 모든 약재는 연용하면 내성이 생겨서 방지 효과는 떨어져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연용하면 가장 그 방지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응애예요. 응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른 것도 뭐 안 떨어지나요? 다 어느 정도 그 약효 떨어지죠. 한 가지만 계속 쓰면 이 약을 번갈아가면서 써야 돼요. 이 약제 저 약제로. 왜냐하면 내성이 붙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응애다. 같은 약제 계속 쓰면 아주 안 죽는다. 응애입니다. 형상수를 만들 때 유의사항, 이 토결이 형상수 만들 때 유의사항이 아닌 것, 망설임 없이 강전정을 통해 한 번에 수형을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있나요? 형상수가 점차 만들어 가야지. 틀렸죠. 형상수를 만들 수 있는 대상 수형은 맹활약이 좋은 걸 선택한다. 맞습니다. 전정 시기는 상처를 아물게 하는 유합 조직이 잘 생기는 3월 중에 실시한다. 맞습니다. 수형을 잡는 방법은 통나무의 가지를 고정시켜 유인하는 방법, 규준틀을 만들어 가지를 유인하는 방법, 가지에 전정망을 하는 방법. 맞습니다. 자, 형상수를 만들 수 있는 대상이 맹활약이 좋은 곳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무를 밑둥을 잘라버리면 요렇게 잘라서 요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뿌리가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막 장가지가 나는 것들, 이것을 맹화라고 그래요. 맹화. 근데 맹활약이 좋다는 건 이 장가지가 많이 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장가지가. 이런 나무가 이렇게 장가지가 나가지고 이런 게 이렇게 이제 우거졌어요. 이렇게. 그게 왜 좋냐 하면은 이런 나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포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발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장가지로 이렇게. 예, 그래서 네 개 이렇게 붙여주고. 그럼 코끼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장가지가 난 이런 맹활약이 좋은 나무가 토피어리, 형상수를 만드는데 좋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형상수를 만들 수 있으면 맹활약이 좋은 거, 이렇게 잘라버리고 위로 이렇게 이제 맹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룬 거, 이런 것들은 형상을 만들기에 좋다. 이런 걸 가지고 다리도 만들 수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2번도 맞고요. 틀린 것은요. 네, 1번이죠. 망설이지 않고 막 강전적으로 한 번에 해버린다. 이렇게 될 수 있는 토피어리는 없죠. 농약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중 응애류에만 효과가 있는 것은, 자, 응애류에만 효과가 있는 것 뭘까요? 네, 살비제죠. 예, 보통 다른 살충제를 써가지고는 응애류의 그 알까지 죽이기 어려워요.
응애류는 제일 번성한 게 알이잖아요. 알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응애류에는 일반적인 약재를 쓰지 않고 응애류에만 특화된 약재, 즉 살비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응애류에 쓰는 살비제, 응애류에만 선택적으로 살상시키는 약재, 파라티온 등의 이런 살충제가 응애의 성충에 대해서만 살충 효과가 있고 이 알을 죽이는 효과, 산란력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살비제 실용성이 낮다. 살비제는 응애의 성충뿐만 아니라 유충뿐만 아니라 알까지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응애류에 특화된 약을 살비제라고 한다. 이 살비제로는 켈탄, 테디온, 에이카롤 이런 몇 가지의 응애류 약재가 있어요. 이것도 한 가지만 오래 쓰면 아까 뭘 한다고 보세요? 연용하면 약수 떨어져 버린다. 대표적으로 그랬죠. 그래서 이걸 번갈아 가면서 쓴다. 이런 약재들을 번갈아 가면서 연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농약의 사용 목적은 분류 중에서 응애류에만 효과가 있는 것은 그러면 살비제다. 식물의 아래 잎에서 황화 현상이 일어나고 심하면 잎 전면에 나타나고 잎이 작지만 잎수가 감소하고 초본유 초장이 작아지고 적이 나겨 잎 떨어지고 이런 비료결핍의 원인 이것이 비료결핍 원인이라면 이게 어떤 요소 비료의 어떤 요소하고 관련이 있겠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잎하고 주로 관계되는 게 뭘까요? 질소예요. 질소. M질소죠. Mg는 마그네슘, K는 칼륨, P는 인. 인은 주로 뭐와 관계 있나요? 저 열매. 열매가 튼실하게 열리는 거. 칼륨은요, 주로 뿌리예요, 뿌리. 뿌리가 튼실하게 하는 거. 자, 이 질소가 부족하면 잎에서 황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다음에 오래된 잎부터,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오래된 잎, 요 밑에 있는 잎부터 죽어가요. 오래된 잎부터. 이게 질소 부족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질소가 부족하면 줄기나 가지가 늘어지고 묵은 잎부터 오래된 잎부터 황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낙엽이 집니다. 근데 질소 비료가 과하면은 도장 못 자라 버려요. 그래서 약해지고 성숙도 늦어져요. 인산은 주로 열매 쪽에, 칼륨은 주로 뿌리 쪽에 관련이 있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